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열하일기. 박지원 지음, 박지숙 역금. 출판사 보물창고. 일러두기. 1. 열하일기를 8장으로 나누어 발췌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게 옮기고 엮었습니다. 2. 원본 열하일기의 구성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시간과 주제에 맞게 본문을 배치했습니다. (1장) 도강록. 압록강을 건너다. 1780년 6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압록강에서 요양에 이르는 16일 동안의 이야기. 6월 24일. 아침부터 가랑비가 내리더니 하루 종일 오락가락했다. 오후에 압록강을 건넜다. 30리를 나아가 구련성에서 노숙했다. 벌써 열흘 전부터 용만 의주관에 묵으며 청나라 연경, 북경으로 떠날 채비를 했다. 그러나 중국에 보낼 박물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일정이 매우 급해졌다. 거기에다 한바탕 쏟아진 장맛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말았다. 나흘 전부터 날씨가 쾌청해졌지만 강물은 좀채 줄어들지 않고 물살은 여전히 거셌다. 멀리 상류에 있는 압록강의 발원지에서부터 강물들이 합쳐 흘러오기 때문이다. 나무와 돌들이 함께 휩쓸려 내려오고 탁한 물결은 세차게 흐르며 아스라이 하늘가로 치달았다. 압록강은 발원지인 백두산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는 강이다. 당서에 따르면 압록강은 그 물빛이 오리의 머리처럼 푸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다고 한다. 또 명나라의 장천복이 지은 황여구에는 천하에 큰 강물이 셋 있으니 황하와 장강, 양자강과 압록강이다 라고 적혀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알 수 있듯이 압록강은 아주 큰 강이다. 그러므로 그 발원지에 가뭄이 들었는지 장마가 났는지 천리 바뀐 하류에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지금 이 강물이 심하게 넘쳐 흐르는 것으로 보아 백두산에 긴 장마가 들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래서인지 나루터는 이미 물에 잠겨 사라져버렸고 모래톱도 잘 보이지 않았다. 혹여 뱃사공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물살에 휩쓸려 큰 위험에 처할 것 같았다. 이곳 사정을 잘 아는 역관들은 정사 박명원에게 강 건널 날짜를 늦추자고 했다. 의주, 부윤 이재학도 비장을 보내어 며칠만 더 묵으라고 만류했다. 하지만 정사는 기어이 오늘을 강 건너는 날로 정하고 조정에 올릴 장계에 날짜를 써넣어 버렸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압록강을 건너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여니 검은 구름이 잔뜩 끼었고 산에는 빛 기운이 가득했다. 서둘러 옷을 차려입고 짐을 꾸린 뒤 집에 보낼 편지와 여기저기 보낼 답장을 봉하여 파발편에 붙였다. 천천히 일행이 머무는 숙소로 갔다. 비장들은 벌써 군복과 전립을 갖춰 입고 있었다. 전립에는 은색꽃과 달, 구름 모양의 장식을 달고 공작깃을 꽂았다. 허리에는 남색 비단으로 된 전대를 두르고 환도를 찼으며 손에는 짧은 채찍을 쥐었다.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웃으며 흡족한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청나라 황제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사행단이 한양을 출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다. 그런데 의주관에서 열흘이나 꼼짝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으니 온몸이 근질거렸을 터였다. 드디어 강을 건너게 되자 그들은 당장이라도 훌쩍 날아가고 싶을 심정이었을 것이다. 나는 막상 떠날 시간이 닥치자 슬그머니 걱정이 앞섰다.
평소에는 꼭 한번 구경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청나라 여행이지만 위험한 강을 건너려고 하자 덜컥 겁이 났다. 더욱이 가야 할 길은 아득히 멀고 무더위가 찌는 듯하니 얼마나 험한 여행길이 될 것인가. 문득 고향집이 그리워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고개를 돌려 바라보자 고향 쪽 산은 구름으로 아련히 덮여 있었다. 아침밥을 먹은 뒤 말을 타고 먼저 출발했다. 말은 생김새가 우아하고 건장한 월따말이었다. 자줏빛 털의 흰 정수리, 날씬한 정강이의 높은 발굽, 뾰족한 머리와 짧은 허리, 두 귀를 쫑긋 세운 모양새가 날렵하여 능히 만리를 달릴성 싶었다. 마부 창대가 앞에서 말곶비를 잡고 하인 장복이 뒤를 따랐다. 말 한 장이는 주머니 한 쌍을 달아 열쇠로 단단히 잠갔다. 왼쪽 주머니에는 벼루를 넣고 오른쪽 주머니에는 거울과 붓 2자루, 먹 하나, 작은 공책 4권과 이정록을 넣었다. 짐이 이렇듯 단출하니 국경을 넘을 때 짐 수색이 엄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으리라. 성문에 못 미쳐서 갑작스레 소낙비를 만났다. 급히 말을 달려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말에서 내린 뒤 홀로 누각에 올라 성 밑을 굽어보았다. 창대는 말을 붙잡고 서 있는데 장보기가 보이지 않았다. 잠시 뒤 장보기가 삿갓으로 비를 막으며 재바르게 올라왔다. 손에는 조그만 오지병이 들려 있었다. 나리, 우리나라 돈은 청나라에 가져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보니 26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까운 돈을 버릴 수는 없어서 술을 사왔습니다요. 장복이 술 한 잔을 따라 내밀었다. 허허, 너희가 술을 마실 줄은 아느냐? 웬걸요. 저희 둘 다 입에 대지도 못합니다요. 예끼 녀석들, 마실 줄도 모르면서 술을 샀단 말이더냐. 나는 둘을 꾸짖는 척했으나 그 술이 먼 여행길에 위안이 될 것 같았다. 나는 홀로 첩첩 구름 속에 들어앉은 산들을 바라보며 술을 마셨다. 이번 여행길에 아무 탈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나는 술을 한 잔 가득 따라 물로 기둥에 뿌렸다. 그리고 또 한 잔을 채워 기둥에 뿌리며 장복과 창대를 위해 빌었다. 창대와 장복이도 무사히 다녀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두 녀석이 희죽 웃었다. 창대야, 남은 술은 땅에 뿌리도록 해라. 애쓸 말들도 별탈이 없어야지. 술병을 흔들어 보니 술이 제법 남아있기에 창대에게 건네주었다. 창대가 술을 땅에 뿌리고 절을 올렸다. 신령님, 신령님, 우리 나리의 발이 될 말들입니다요. 부디 다치지 않고 병도 나지 않게 돌봐주십시오. 꼭꼭 부탁드립니다요. 장보기도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허리를 굽혔다. 출발하라! 조금 뒤 정사가 깃발과 곤, 봉등을 든 병사들을 앞세우고 성에서 떠났다. 나는 200명이 넘는 사행단의 제일 끝에서 천천히 행차를 따랐다. 배를 탈 구룡정에 도착하자 의주 부윤과 서장관 조정진이 꼭두 새벽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말들을 검열하는 게 그들의 임무였다. 그들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 나이, 수염이나 흉터가 있는지 없는지, 키가 작은지 큰지를 적고 말의 털 빛깔을 기록했다. 그런 다음 깃대셋을 세워서 문으로 삼고 그곳에서 금지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수색했다. 금지품은 황금, 진주, 인삼, 담비와 수달가죽, 가지고 갈 수 있는 목보다 많은 은부터 자질구레한 것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나 되었다. 하인들에게는 웃옷을 풀어헤치게 하고 바짓가랑이까지 더듬었다. 차마 몸을 뒤질 수 없는 양반과 비장, 역관에게는 각자 짐을 풀게 했다. 삽시간에 이불 보따리와 옷구러미가 마구 펼쳐져 강가 언덕을 하얗게 뒤덮었고
상자들이 풀밭에 어지러이 뒹굴었다. 사람들은 서둘러 자기 짐을 주워 담으면서 흘깃흘깃 곁눈질을 해댔다. 수색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귀한 물건들이 청나라로 넘어가고, 수색을 하면 이렇게 번거롭고 체면이 구겨진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은 별 효과가 없었다. 의주의 장사꾼들 중에서 나쁜 마음을 먹은 자들은 수색에 앞서 몰래 강을 건넜으니 누가 그들을 막을 수 있겠는가. 그래도 법은 대단히 엄했다. 금지품을 가져가다가 첫 번째 깃대에서 걸리면 곤장을 때리고 물건을 압수했다. 두 번째 깃대에서 발각되면 귀양을 보내고, 마지막 깃대에서 들키면 목을 베어 길거리에 높이 내걸었다.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이는 것이다. 나루터에는 5척의 배가 떠 있었다. 그것들은 한강의 나룻배와 모양은 같으나 크기가 조금 더 컸다. 부사와 서장관이 각각 하인들을 거느리고 먼저 출발했다. 정사가 탄 배에는 나를 비롯하여 수석 역관과 상방의 하인들이 탔다. 이윽고 사공들이 뱃노래를 부르며 일제히 노를 저었다. 배가 쏜살같이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자 정신이 아찔하고 세상이 빙빙 돌았다. 어느새 강가에 서서 배웅하는 사람들이 파달만해 보였다. 나는 수역 홍명복에게 물었다. 자네 길을 아는가? 예? 갑자기 길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길이란 알기 어려운 게 아니야. 바로 저 강 언덕에 있거든. 아, 시경이 나온 먼저 저 언덕에 오른다 라는 말을 이르는 것입니까? 아닐세. 이 강은 우리와 중국의 경계가 되는 곳일세. 그 경계란 언덕이 아니면 강물이지. 무릇 세상 사람들의 윤리와 만물의 이치는 강물이